부탁해. 실록의 푸른 향기가 기분 좋은 5월입니다. 여리여리한 연록의 새수는 어느덧 푸르른 실록의 향기를 내뿜으며 가정의 달을 알립니다. 가화 만사성, 소문 만복래.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여유와 웃음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시면 어떨까요? 시인 알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5월에는 반짝이는 기적이 청취자님들 곁에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오늘 또 청취자님들과 함께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아름다운 가정의 달, 아빠와 함께 부르는 노래 정말 감미롭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청취자님들과 문화여행을 함께 해주실 이영민님, 게스트 송순이 홍룡아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님, 오늘은 어떤 문화 선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문화 선물은 연극 공연입니다. 저도 연극 좋아하는데 네. 잘 됐네요.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제가 더 흐뭇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연극 공연은 해롤드와 모두라는 공연입니다. 공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혹시 다들 연극 배우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있으신가요? 네, 저 윤석하님 아, 그리고 윤석하님. 네. 좀 연로하신 박정자님.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연극 배우는 인생과 연극을 희극으로 푼다는 연극 무대의 명배우이신 이인철 씨이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연극으로는 아가씨와 건달들, 최근 산울림 대표 이명웅 연출에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있어요. 명디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배우 좋아하시죠? 저도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미 그 고인이 되셨어요. 추성욱님. 네, 주성훈님. 네, 그분이 연기하셨던 모노드라마 빨간 피터의 고백. 떠오르네요. 예, 저도 떠오르네요. 예. 다들 멋진 배우님들을 아시고 계시는군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연극이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자그마한 소극장에서 윤석한 님이 꿀맛이라는 연극을 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연극을 좋아하게 되어 엄마에게 참고서 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네네, 그 돈으로 공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엄마 몰래 공연 보러 다니시고 그런 적 없으셨나요? 왜 없었겠어요. 저는 여고 시절 친구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을 때예요. 저는 국립극장에 오페라 연극, 발레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저는 거짓말로 이렇게 부모님 속이고 이런 걸 좀 잘 못했어요. 좀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는데요. 모범생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 하고 싶은 거 안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명디님은 많이 보러 다니셨죠? 오늘 다 고백하는 시간이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저 연극이 끝나면 왜 하얀 컬러 저희가 옛날에는 그 교복 입었었잖아요. 이게 눈에 띌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럼요, 뭔지 알아요. 사실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돌발로 단속을 나오셔서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거 피해가면서 몰래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동지의식이 팍팍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럴드와 모두는요. 1987년 처음 초연되어서 현재까지 7차례 공연되었고요. 처음 초연만 빼고 다 배우 박정자님이 주연을 했던 공연이라 박정자의 시그니처 공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더 뜻깊은 이유는 박정자님이 80세에 올리는 마지막 해럴드와 모두 공연이고요. 후배 윤석한 님이
아까 송 선생님 좋아하신다는 배우들 다 넣었네요. 네, 그러게요. 연출을 맡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박정자님이 벌써 그 8순이 되신 거예요? 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공연 티켓팅 하면서 알게 되어 깜짝 놀랐는데요. 아, 그러면 이미 공연은 시작되었군요. 네네, 5월 1일부터 공연이 시작되었고요. 5월 23일까지 진행한다니 혹시 박정자님을 사랑하시는 팬들 중에 모르고 계셨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공연들은 티켓값이 정말 많이 비싸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예, 너무 비싸서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엄두가 안 나는 건 사실인데요.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팁 하나 드리자면 얼리버드 티켓팅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티켓을 끊는 건데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공연하기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그러니까 우리 사전 예약 같은 거죠. 예, 그런 개념이고요. 예, 또 다양한 할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리버드는 보통 30% 정도 저렴하게 티켓을 끊을 수 있어요. 전시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할인을 하고요. 오, 50%까지나요? 네네네. 그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 연극, 박물관, 미술관 전시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시 같은 경우는 무료인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문화가 있는 날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녁 공연을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낮 공연인 경우 할인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권하고 싶네요. 할인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진짜 아는 만큼 할인받는 것 같네요. 네, 특히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은 예매 사이트에서 당일 공연에 한해서 50% 핫세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10,000원 정도에 볼 수 있거든요. 전 대학로도 살리고 공연도 보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거 좋네요. 저도 이용해 봐야겠어요. 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실제 공연 내용을 잊고 있었네요. 아, 이영민님, 청취자님께 해롤드와 모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공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다 들었네요. 네, 이 공연은 워낙 오랫동안 한 공연이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못 보신 청취자님들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자살을 꿈꾸는 19세의 소년 해롤드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80세의 모드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는 내용을 담은 좀 파격적인 소재의 작품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2003년 박정장님이 처음 공연할 당시에는 19 그리고 80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이 제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그 작품이 이 작품이었군요. 네.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좀 제목이 특이했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 박정자님의 독특한 목소리, 예, 정말 그립네요. 못 봤는데 이참에 저도 봐야겠네요. 80의 나이에도 무대에 오른 열정,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참 멋진 배우신 것 같아요. 박정자님은 이 무대를 끝으로 공연을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팬들도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후배들도 계속 불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사실 100세 시대인데 80이면 아직 괜찮은 나이죠. 저도 80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럽기만 하네요. 그러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청취자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감 갖고 잠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 아, 신나는 노래 듣고 오니 기분이 한결 상쾌해진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공연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엔 다른 공연 축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아, 다른 얘기가 또 있었군요. 네, 제가 좀 전에 대학로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여러분들도 혹시 송강호, 설경구, 황정민, 박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영화 배우잖아요. 아, 네, 물론 네, 맞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연기를 잘한다? 다른 네? 말로 평범하면서 낯설지 않는 옆집 아저씨? 아, 네. 물론 그런 공통점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분들이 모두 대학로 연극 배우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요? 예,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네네. 이분들 말고도 엄청난 많은 영화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로가 많은 연기파 배우들을 키워낸 산실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창작 작품의 실험장이기도 하거든요.
젊은 창작자들과 신인 배우들의 꿈의 장이 바로 대학로인데 현재 젠틀리피케이션으로 공연장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좀 사람들이 모인다 하면 임대료를 올려서 결국 기존에 있던 분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네네. 연극 공연장도 그런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작은 소극장들은 고사 직전이고요. 배우도 연출자들도 모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난번 게스트로 오신 아코디언 연주자님도 코로나로 공연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던데 연극도 마찬가지겠죠? 네, 연극계는 원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현재 지금 42회 서울 연극제가 진행 중이라서 안타깝지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울 연극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연극제는 1977년 처음 창설된 연극 축제인데요. 그 취지는 창작극 공연을 통해서 한국 연극의 극을 좀 발전을 도모하자는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로 벌써 42회를 맞이한다니 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그 축제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단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짠한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번역극 3편, 창작극 5편으로 공식 선정작 8편을 대학로 공연장에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서울 연극제는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네, 서울 연극제는 5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마로니에 광장 티켓 부스나 인터넷 예매로 공연 관람하실 수 있으니 새로운 창작물의 탄생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 저희들의 조그만 관심이 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네, 우리들도 관심 가지고 잘 찾아봐야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창작자들과 연극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서울 연극제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연극계에 대한 정보와 소식 가져오신 우리 이영민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문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문화 소식 가지고 청취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순이님, 홍용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힘찬 박수와 뜨거운 갈채, 모두 떠나버린 객석의 정적. 연극은 끝났지만 또 다른 연극을 위한 잠시 쉼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감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송순이님 준비하신 음악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연은 양천구 목동에서 조윤성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조윤성 님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구하자며 내가 나에게 띄우는 편지. 천진난만 내 모습, 뭔가 조금 배우며 교만과 착각으로 얼룩졌네. 잔재주 늘고 세상 혼자 짊어질 듯 사명감 꽉 찼네. 조금 더 알게 되자 기고만장 넘어 알미 족쇄되어 버렸네. 남들은 어떤가 기웃거려 보았네. 남의 명성 그늘 속에 숨어 더 아는 척을 했네. 자칭 전문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게 되었네. 남이 한 말 옮기는 앵무새가 되었네. 이렇게 사람 망가졌네. 헛된 이름에 팔려 남의 욕망을 욕망하며 내가 아닌 남의 시선으로 살게 되었네. 이 와중에 화들짝 잠을 깨니 내 어깨 두드리며 나를 부르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 껍데기 벗어던지고 나로 살아가라고. 숨 고르며 나의 몸 들여다보니 엇박자 삶을 살아온 내가 보이네. 비상함을 꿈꾸며 허망에 내 몸 맡겨 지내온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네. 자연스러움과
평범함이 우주의 원리임을 잊은 채 살아온 것이네. 산다는 것은 선다는 것이네. 이제 나로 발 딛고 몸으로 밀고 나갈 일만 남았네. 걸림이 없는 자연스러운 나를 만나기. 그래서 나와 깊은 우정의 친구 되기. 친구란 이 세상이 당신을 버렸을 때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다. 마지막 시절에 만나게 되는 진한 우정의 친구는 바로 나라는 것. 친구 맺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길이 들어 생긴 결과라는 것. 아직도 내 안에 든 상형 문자를 온전히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서둘러 나와의 우정을 복원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나에게 띄우는 음악. 윤도현의 사랑 2. 이어서 똑같당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탱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정적인 탱고 음악의 거장 카를로스 디살리와 리듬 탱고 음악의 거장 루돌프 비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탱고 음악의 또 다른 두 거장이신데요.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먼저 카를로스 디살리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곡가이고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인 거장 카를로스 디살리는 1903년에 아르헨티나 남부에 위치한 바이아 블랑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의 아버지 미겔 디살리는 이탈리아 이민자로 총포 상점의 주인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테너 가수인 띠또 루썸노의 딸인 세라피나 루썸마노의 8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도밍고는 음악원의 교사이고 동생인 루케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디살리는 음악 가족 안에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디살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이 풍부한 가정에서 자랐군요. 그런데 그 디살리 사진을 보면 검은 그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는 1916년 아버지 가게에서 사고로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검은 안경을 쓰게 되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도 사고에서 회복된 후 뮤지션 회사에 합류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영화관과 클럽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또 무성영화 상영관에서 탱고 음악을 연주했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고로 눈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음악 활동을 이렇게 계속하다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디살리는 1927년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오스발도 프레세도 오케스트라에 합류했고요. 프레세도는 디살리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1927년 후반에 그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라디오 쇼와 클럽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녹음도 했습니다. 네.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서 자신이 연주하는 피아노 뒤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의 음악을 들으면 우아하고 섬세한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엘 세뇨르 델 땅고, 탱고의 신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케스트라를 해산하고 은퇴한 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 네. 그렇게 직접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까지 하신 걸 보면 디살리 음악은 피아노가 중심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그의 음악과 함께 탱고 춤을 출 때 느낌은 어떤가요? 네, 저는 디살리 음악을 전에부터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그 음악에 탱고를 출 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느린 템포의 탱고곡으로 바이올린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느낌과 더불어 프레이즈의 끝과 전환 부분에 나오는 피아노의 연주 부분에서는 팔로우들이 멋진 아도르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도르노라는 것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음악 안에서 아름답게 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여자 팔로우들이 가장 돋보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디살리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 검은 안경을 쓴 신비로운 디살리의 음악. 아, 빨리 듣고 싶네요. 카를로스 디살리의 바이아 블랑카. 네,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마치 춤추는 아름다운 댄서들이 가까이 있는 듯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또 다른 거장 비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카를로스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 탱고 추고 싶은 마음이 아, 정말 굴뚝같이 나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카를로스 디살리악을 조금 다른 분위기 네네. 로돌프 비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로돌프 비아지는 1906년에 아르헨티나 산텔모 지역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과정을 마치고 음악을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바이올린으로 시작했지만 피아노로 바꾸게 됩니다. 13살 때는 부모님 모르게 무성영화에서 연극도 했답니다. 네, 비아지도 역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군요. 그의 음악 활동은 어떤가요? 네, 그는 피아니스트로 시작해서 후에 작곡가, 지휘자가 되었어요. 1930년에 비아지는 탱고 음악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인 카를로스 가르델과 같이 함께합니다. 3명의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를 포함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탱고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비아지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다리엔소 악단의 피아니스트로 합류해서 다리엔소 음악 중에서 특히 피아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후 비아지는 다리엔소를 떠나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탱고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네, 비아지가 다리엔소 악단의 피아노를 연주했군요. 그럼 그의 음악도 다리엔소의 느낌과 같이 비트가 강조된 그런 음악인가요? 네, 비아지 악단은 리드미컬한 탱고곡을 연주했어요. 다리엔소와 같이 4개의 악센트를 강조하여 연주했고요. 그의 음악은 바이올린이 멜로디 부분을 그리고 반대노연이 리드미컬한 배경을 유지하면서 피아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주 직전에는 피아노 솔로 연주를 넣어서 자신의 피아노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디살리와 비아지는 두 분 다 피아니스트였군요. 그럼 그 비아지 음악에 맞춰서 추는 탱고는 어떤 느낌인가요? 네, 저는 처음에 비아지 음악을 들을 때 너무 비트가 강해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의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묘하게 빠져들게 되는 게 있어요. 비아지 음악은 그만의 독특하고 강한 비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바이올린의 연주는 왠지 슬프게 느껴지고요. 특히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교대로 나오는 연주 부분에서는 네. 리더와 팔로우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하.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춤을 추는 느낌이 들곤 해요. 강하면서도 아련하고 슬픈 그의 음악은 탱고 공연뿐만 아니라 밀론가에서도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비아지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탱고 이야기로 빛내주신 우리 문혜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로돌포 비아지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돌포 비아지의 게아스테 반도네온. 리드미컬하면서 비트가 있는 멋진 탱고 음악 귀 호강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준비해 주신 김지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님들과 함께할 건강살롱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 여러 신체적인 장애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주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심근경색, 뇌졸중. 아, 정말 위험하죠. 네. 요즘은 그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혈관 관련 질환들이 나이 든 사람은 물론 또 젊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의 지인분 중 한 분도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져 시술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TV나 기사에서만 보았던 일이 실제 제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근경색 또 네네.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자료가 있어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물론 청취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또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네.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전이 혈관을 막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네. 반면에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 터져서 사망에 이르거나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겨울철 굉장히 날씨도 춥게 되면 몸의 혈관이 급속히 수축되기도 하고요. 또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하면 사망이나 여러 장애를 막을 수 있다고는 하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알기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각각 그 증세는 어떤가요? 네, 이 증세가 또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일상생활을 하실 때요. 갑자기 가슴 통증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짧게라기보다는 30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걸 심근경색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럴 때 호흡 곤란이나 식은땀, 구토나 현기증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뇌졸중은 팔이나 다리 등 한쪽에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언어나 시각장애 생기거나 또 심한 두통이 있다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서 간단하고 쉽게 또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경색 이 부분은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기본적으로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모든 장기를 관할하는 뇌는 몸속에 필요한 산소 또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몸속에 공급이 돼야 되는 산소 또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심한 경우는 의식 저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무서운 질병이네요. 네. 최근 이 뇌경색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국내 뇌경색 이 발병률이 지난 20년간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 아직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약 35만 건 엄청난 숫자의 뇌경색 환자가 발생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 나이가 들면서 오는 질환이 아니고 네. 55세 미만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이 네네네. 뇌졸중 환자들이 증가한다는 거 이 추세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뇌경색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외로 45세 미만의 젊은 환자인 경우에는 흡연 그리고 그렇죠. 비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55세에서 74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 고혈압이나 당뇨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는 심방세동이라는 이 부분이 뇌경색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습관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세요. 네네. 결국엔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뇌경색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골든타임에 대해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뇌세포의 혈류의 공급이 안 돼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대부분 심근경색인 경우에 2시간, 네, 그리고 뇌졸중 3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연락하시고요. 네네.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 이동이 급선무인데 맞아요.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실제 사례인데요. 원래 10년 이상 다니시던 그 큰 병원이 사실 있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뇌경색의 증세가 발생을 했을 때 도저히 그 30분 거리에 있는 그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도착했던 119 구급대원은 도저히 못 간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아주 가까운 5분, 10분 거리의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정말 빨리 이동이 됐었고 또 빠른 시술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치료에 좀 가능이 좀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 119 구급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이 시간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네, 새삼 저도 그 119 역할의 중요성과 감사함 맞아요. 저도 또한 전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 그 관련된 홍보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히 대응하게 되면 큰 장애 없이 실제 회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54세 남성분이셨는데 이분도 젊으시네요. 네, 14세면.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 스트레스를 주로 술이나 담배로 푸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후반부터 벌써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셨고, 근데 나름 또 운동도 하시고 절주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다행히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이 되게 됐었고 거기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네네.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하셨고요. 또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단 관리, 운동 꾸준히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네, 그렇죠.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거기에서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시 대처 요령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우선 환자는 절대로 직접 운전하는 거 위험하다고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반드시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네,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옆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119에 연락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처치를 하시고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꼭 당부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건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소리나 발 끝을 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는 가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거 절대 위험하다고 하고요.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특히 물이나 약은 절대 먹이지 마시고 그렇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뺨을 때리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런 증세를 보시게 되면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적인 치료 이후에 다른 그 추가적인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발병 이후에 빠른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활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뇌세포에 손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행이나 손발의 사용 등
또 언어 능력의 그 회복 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빨리 재활을 진행할수록 그만큼 후유증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합니다. 그렇군요. 재활 치료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또 예방을 위한 사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모든 병들이 그렇죠. 사실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씀대로 예방이기 때문에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또 부정맥, 특히 술이나 담배 이런 위험 인자는 최대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시는 거, 특히 음식이라든지 꾸준한 운동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정말 다 옳은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이게 다 흔히들 또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래요. 예. 맞아요. 그런 내용인데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죠. 네. 네.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 9가지의 생활 수칙 전해드리고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술은 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하로 줄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골고루 먹시고 채소나 생선 충분히 네네.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 허리 관리 유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들 스트레스 그렇죠. 이 스트레스 이 많이 스트레스 줄이셔요. 정말,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 최대한 줄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거. 음. 특히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관리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증, 당뇨병 이런 예, 것들 예. 꾸준히 치료하시고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관련된 어떤 증상들 네. 숙지하셔서 네. 발생 즉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청취자님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건강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이나 내용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사실 응급 상황의 대처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건강살롱 김지연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정보,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발상의 차이가 주는 어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좋은 발상으로 자신을 행복 속으로 밀어넣는 멋진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곡 띄웁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